네. 자, 여러분들 오늘은 교재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 부가가치세 이론 시작해 가지고요. 지난 시간에는 부가가치세란 무엇이고 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과세사업자를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아무런 의무가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업자다 그러면 이제 예,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다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발급해주는 사업자들입니다. 그렇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에 아무런 의무가 없는 사업자이고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라든가 납부라든가 이런 의무에 관한 모든 사항은 과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공부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86페이지 과세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 과세를 이제 국가가 사업자에게 하려면은 그 1년치 세금을 한꺼번에 걷는다든지 아니면 6개월 단위로 한다든지 3개월 단위로 한다든지 그 기간을 정하잖아요. 그 기간을 이제 과세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을 살펴보면은요, 우리 일반 과세자는 1기, 2기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예, 1기, 2기 이렇게 일반 과세자는 그런데 간이 과세자는 1기, 2기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을 과세 기간으로 봅니다. 그 간이 과세자 그러면은 우리가 동네에서 소매점을 자그만하게 하는 그런 정도의 사업자이고 식당으로 말하면은 이제 종업원 없이 이제 주인 혼자 이 작은 손님들, 적은 양의 손님들을 이렇게 식사를 제공하는 정도의 아주 규모가 작은 식당, 뭐 이런 개인 사업자들이 이제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규모나 이런 것은 이제 뒤에 자세히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실무 시험에서 다루는 것은 간이 과세자로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시험은 실제로 이제 실무할 때는 일반 과세자로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법인으로 시험을 보거든요. 우리가 법인 주식회사로 시험을 보는데 법인은 간이 과세자가 될 수가 없어요. 법인은 무조건 예, 법인은 무조건 일반 과세자예요. 그러니까 규모가 크든 작든 주식회사가 붙었다 그러면 모두 일반 과세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기는 언제인가? 1월 1일부터 6월 30일. 우리가 상반기를 1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2기는 언제인가?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우리가 하반기라고 하는 곳이 기간이 2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의 과세 기간은 어떻게 따지는가 하면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과세 기간의 종료일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보면 됩니다. 아직 사업도 시작 안 했는데 뭐 이 기간을 여기 1월 1일, 7월 1일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과세 기간 종료일까지를 첫 번째 과세 기간으로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폐업하는 경우는 어떻게 과세 기간을 따지느냐? 폐업한 날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딱 끊습니다. 예. 예. 폐업한 날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4월 오늘이 2일인가요? 4월 2일 날 폐업했어요. 그러면 4월 2일이면 일기에 해당되니까 과세기간 종료일이 6월 30일이다 해서 6월 30일까지 기다렸다가 7월 달에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폐업을 한 경우에는 과세기간이 폐업한 날로 딱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4월 2일까지만 과세기간으로 봐요. 예. 그래서 폐업한 경우에는 우리가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에 세금을 내야 돼요. 예. 폐업한 경우에는. 그래서 폐업한 경우에 과세 기간이 왜 중요하냐? 일반 계속 사업자처럼 4월 달에 폐업을 했는데도 6월 30일이 일기 과세 기간의 끝이니까 종료일이니까 7월 달에 부가세를 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 생각할 거예요. 폐업 시에는 폐업한 날까지만 과세 기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신규 사업자 또 폐업한 경우를 언급한 이유가 세금을 언제까지 내야 되는가 요게 이슈가 되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보니까 간이 과세를 포기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뭐 내용을 보면 좀 복잡합니다만은 그냥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 기간을 알아두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간이 과세는 포기도 할 수 있다. 이걸 알아두는 게 더 좋아요. 예.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간이 과세를 포기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간이 우리가 과세 사업자는 간이 과세 아니면 일반 과세란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간이 과세자가 간이 과세를 포기한다는 말은 일반 과세자로 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반 과세자로 가겠다. 간이 과세를 포기한다는 말은 내가 규모는 지금 작지만 나는 일반 과세자로 네, 의무를 다하겠다 이거. 세법상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나는 일반 과세자 의무를 이행하겠다 하면은 간이과세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일반 과세자로 그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가야 되느냐 하면요. 이 대개 도매 또는 기업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매출을 하는 경우에는 이 기업에서는 큰 기업이죠. 간이과세자를 상대를 안 하려고 그래요. 예, 거래 상대로 상대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라든가 현금 영수증이라든가 또 일부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없어요. 예, 간이과세자가 전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일부는 못합니다.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이런 거 말이죠. 간이과세자 발급한 것은요. 그 발급받은 기업이 매입세액을 공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 우리 부가가치세는 전 단계 세액 공제법으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까? 예, 전 단계가 바로 매입세액을 말하는 거예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다음에 우리가 납부세액이 나오는데 이 간이과세자를 상대하다 보면 매입세 공제 못 받는 게 많거든요. 예, 영수증 받아왔는데 매입세 공제 대상이 안 돼요. 왜? 간이과세자가 발급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가 이제 이 규모가 있는 기업에서는 간이과세자를 상대하면은 뭡니까? 예, 손해 보잖아요. 매입세 공제 못 받는 거, 부가세 부분에서. 그러니까 상대를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일반 과세자. 예. 그렇지만 개인을 상대로 하는 그 사업자라면은 간이거세자가 유리합니다. 예. 개인들은 뭐 매입세 공제받지 않잖아요. 예. 사업자들이 공제받는 거지. 마을에서 한 사람 개인들이 와서 밥 먹고 개인들이 와서 이렇게 소매로 하나씩 사가고 하는 경우에 누가 세금 계산서 해달라고 그러든가 이런 거 원치 않거든요. 그다음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이런 거 근로자들은 간이과세자거든 일반과세자거든 그게 사용 실적으로 다 들어가요. 예. 다만 부가세 공제를 못 받는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매입세 공제를 받는 사업자에게는 불리합니다. 간이과세자 상대가. 자, 그래서 알아주셔야 돼요. 일반 과세자는 포기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예. 일반 과세자 요건이 되었는데 나는 간이과세자로 갈래. 일반 과세자 포기 제도는 없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나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제도는 있다. 요거를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는 지금 과세 기간을 얘기하니까 그러면 중간에 간이과세를 포기했을 때 과세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시작해서 포기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그 달의 마지막 날까지는 간이과세자의 신고 의무를 이행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달 1일부터 포기한 날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일부터 이제 일반 과세자 기준으로 신고하면 돼요. 예. 그래서 간이과세 포기하는 경우는 포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그 달 마지막 날까지는 간이과세자 기준으로 신고, 그리고
다음 달 1일부터는 일반 과세자 기준으로 신고. 이렇게 구분한다. 자, 그런데 밑에 보시면은 애정 신고 기간을 또 설명을 합니다. 애정 신고 기간. 네, 우리가 일반 과세자가 1기와 2기가 있습니다만은요. 1기가 6개월이에요. 6개월이면 좀 긴 편입니다. 예, 길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어제 말씀드렸나? 뭐 앞에서 부가가 법인세 중간 애정 납부 어딘가 우리 공부하는 부분에 잠깐 나왔었어요. 법인세를 왜 중간에 애정 납부하느냐? 지난해의 실적의 절반에 대해서 고지서가 오면은 미리 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3, 4월 달에 법인세를 낼 때 1년치를 한꺼번에 내면 이 현금 부담이 커진단 말이죠. 그래서 나누어서 내는 그런 개념입니다.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도 사업자의 돈은 아니에요, 사실상. 예. 그런데 우리 사업자가 뭐 부가세든 매출액이든 일단 회사에 입금이 되면 운영 자금으로 막 쓰잖아요. 네. 요거 세금이니까 따로 절대 안 써야지 하고 부가세 예수금만 통장 따로 만들어 놓은 회사가 있을까요? 예, 거의 없습니다. 부가세든 공급가액이든 들어오는 대로 보통 예금에 넣어가지고 운영 자금으로 써요. 물론 이제 자금 계획을 세워서 이제 언제 세금 얼마 부가세 납부해야 되니까 요거는 잘 준비해 놔야지 이런 것을 준비성 있게 다 관리를 하겠으나 어쨌든 뭐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해서 절대 안 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게 된다 이거죠. 그러다 보면은 예, 6개월에 한 번씩 세금을 내게 되면은요, 이게 목돈이 돼요. 그래서 애정신고 납부해라 하고 또 이런 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1기의 애정신고 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 예. 그래서 3개월이에요. 1기 애정이. 그래서 3월 31일까지 3개월치를 이제 4월 25일 날까지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가가치세 애정신고, 1기 애정신고라고 그래요. 예, 이번 달 25일 날 납부하는 거. 예, 법인들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세금만 미리 납부하는 거예요? 네. 일 3월 예, 30일.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매출세액에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매입세액을 빼가지고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4월 1일부터 6월 31일 그거를 이제 일기 확정과세기간이라고 또 불러요. 예. 그래서 일기가 과세기간과 확정과세기간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2기도 마찬가지. 2기 애정과세기간이 7월 1일부터 9월 30일입니다. 예. 앞에 하반기에 앞에 3개월이잖아요. 그러면 2기 확정과세기간 하면은 10월부터죠.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네, 그래서 일반 과세자의 경우에 1기, 2기로 나누어지는데 1기는 애정 과세 기간과 확정 과세 기간이 있고 2기도 마찬가지로 애정 과세 기간과 확정 과세 기간이 있습니다. 자, 확정이라는 의미는 뭐냐? 이제 그야말로 확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1기 애정 신고 때 누락된 거 이런 것들은 확정 때 포함해서 신고해 주면 돼요. 네. 확정 때. 네. 그러니까 확정이 지나면은 이제 신고가 끝난 거예요. 확정이 지나면.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이제 수정 신고라고 해서 해야 돼. 별도의 신고를 또 따로 해야 돼요. 그러나 애정 때 누락된 건 확정 때 포함해서 신고해 주면 된다. 네, 그런 의미에서 애정, 확정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법인 회사들은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연간 몇 번 하게 되느냐면은 4번 하게 되는 겁니다. 일기 예정 때 한 번. 그러니까 이번 4월 달에 세금을 한 번 신고 납부하고, 그 다음에 7월 달에 한 번 신고 납부하고, 그 다음에 10월에 한 번 신고 납부하고, 그 다음에 1월에 또 신고 납부하고, 이렇게 4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업무가 법인의 경우에 상당히 많은 업무를 차지해요. 많은 업무를 1년에 4번 챙겨야 되니까요. 3개월이 금방금방 다가오거든요. 금방금방.
네. 그래서 예정과세기간, 확정과세기간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밑에 주의라는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과세기간은 1년을 1기와 2기로 나누어지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예정신고기간으로 인하여 3개월마다 해야 한다. 단 개인사업자와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에 고지세액을 납부한다. 예. 세금을 내긴 내요, 예정 때. 내긴 내는데, 고지세액을 내는 것과 신고 납부한다 하는 거하고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예. 신고 납부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규칙에 맞추어 가지고 그 규정에 맞추어서 모든 신고서를 다 챙기고 제출을 해서 산출을 해 가지고 세금을 내주는 걸 신고 납부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업무가 많죠, 이거는. 그러면 고지세액 납부라는 건 뭐냐? 고지를 누가 하느냐면 관할 세무서에서 해요. 관할 세무서에서 이번에 부가가치세 얼마다 300만 원이다 이렇게 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 내기만 하면 돼요. 예. 세금 내기만 하면 되니까 뭐 부가가치세 신고서라든지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든지 신용카드 매출주표 발행지계표라든지 신용카드 매출주표 수령금액 합계표라든지 뭐 등등의 이런 신고 부속 서류들을 다 챙겨서 신고할 필요는 없다 이거. 납부만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개인 사업자는 예정 때는 신고하지 않지만 납부는 합니다. 납부. 예, 고지서 오면 납부는 합니다. 그리고 법인이라 하더라도 여기 나오네요. 법인이라 하더라도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 예. 자, 우리가 과세기간은 여러분 몇 개월입니까?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자의 과세기간은 몇 개월이죠? 6개월. 네. 자, 과세기간은 1기와 2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과세자의 과세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그러면 6개월입니다. 그래야 돼요. 6개월입니다. 예정이니까 3개월이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는 예정 과세기간이 얘기하는 거고 그냥 과세기간은 6개월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단위 과세자의 과세기간은 몇 개월인가요? 그러면 여러분 몇 개월이라고 하실 거예요? 예, 1년, 네, 12달, 12개월. 네, 꼭 기억하십시오. 예,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어, 개인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는 무조건 예정 때 고지세액만 내는 거예요. 예, 무조건은 사실은 아니네요. 예, 예외적으로 나는 신고하고 내겠다 하는 개인 사업자도 있습니다. 예, 왜 번거로운데 신고하고 내려고 할까요? 고지세액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예,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너무 많이 나왔다는 건 뭐냐 하면은 세무서에서 그 사업자가 미워서 세금을 많이 내라고 한 건 아닙니다. 지난 과세기간. 자, 간이과세자 같으면은 1년이잖아요. 지난 1년에 사업이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난 1년 동안에 부가세 납부 실적의 2분의 1을 고지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간이과세자는 지난해에는 아주 뭐 세상이 평화롭고 소비가 아주 잘 돌아가고 해가지고 사업이 잘 됐었어요. 근데 이번 과세 기간에는 전쟁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아무도 소비를 안 하고 해가지고 장사가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영업이 지난 과세 기간보다 훨씬 못한데 세금은 지난 과세 기간 기준으로 세금이 나왔죠. 그래서 뭐 현금 사정이 여유 있으면 일단 내고 여유 있는 사람은 그냥 내요. 내고 나중에 확정할 때 이미 낸 거 빼고 내는 겁니다. 빼고 내요. 아니면 확정 때 보니까 오히려 낼 것이 없고 받아야 돼. 그러면 환급해줘요. 신고를 해주면 확정 때 어차피 신고할 거니까. 그런데 돈이 아쉬운 분들은 어때요? 지금 당장 10만 원, 20만 원이 나한테는 지금 통장에 달랑달랑 이렇게 하는데 이거 10만 원, 20만 원도 크다 이거예요. 그러면 신고해서 내면 돼. 신고해서 내는 거예요. 고지서를 무시하고. 예. 무시하고 이번 예정 과세 기간 때 내가 납부할 세액은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나온다.
하고 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고지납부 대상자가 신고하는 경우예요. 예. 고지납부가 편한 것인데 신고를 해서 내는 경우는 우리가 고지세액이라는 건 직전 과세 기간의 실적을 가지고 고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있다. 근데 아무나 그러면 신고를 하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지세액이 내 실적의 3분의 1, 그러니까 고지세액보다 내 실적이 3분의 1 이하일 때예요. 예. 3분의 1 이하일 때. 2분의 1이 고지를 했단 말이에요. 2분의 1만큼을. 근데 2분의 1이 안 될 뿐만 아니라 3분의 1 이하다 이거예요. 3분의 1. 예, 거기에 해당이 될 때 합니다. 그것도 뒤에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법인 사업자는요. 직전 과세 기간의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이면은 신고 없이 고지세액만 내면 됩니다. 먼저 여러분 1과세 기간이 6개월이니까 직전 과세 기간의 공급가액이라는 건 매출액이거든요. 자, 매출액이 1억 5천이라면은 1억 5천을 한 6으로 나눠 봅시다. 한 달에 얼마의 매상인가? 6이 한 달에 2천만 원씩 팔아도 6개월이면 1억 2천이죠. 3천이면 1억 8천이죠. 한 달에. 예. 그러니까 한 달에 한 3천씩 판매를 못하는 법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네, 그래서 규모가 굉장히 작은 법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런 기준이 있다. 과세 기간에 대한 공부였습니다. 과세 기간 아주 중요해요. 요 과세 기간. 예. 과세 기간은 확실하게 공부해 두는 것이죠. 자, 일반 과세자는 1기, 2기가 있다. 또 1기는 다시 예정과 확정으로 구분한다. 3개월씩. 이거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7페이지. 부가가치세는 납세지, 즉 세금은 어디에다 납부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세금을. 세금을 납세지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네. 자,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거래징수하잖아요. 그래서 사업장별로 납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장별로 납부를 해야 된다. 한번 읽어볼게요.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는 각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사업장 소재지. 예, 대표이사의 주소지 이런 거 아니에요. 사업장 소재지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 등록이나 부가가치세 신고나 납부와 같은 부가가치세법상 제반 의무를 사업장별로 이행을 해야 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예. 다른 이제 특별 우리가 이제 어, 다른 특별한 규칙도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특례라고 그러죠. 특례. 그래서 특례 규정도 밑에 있으니까 살펴보겠지만 원칙을 일단 아셔야 돼.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 소재지다. 각 사업장 소재지다. 이게 원칙이다. 따라서 사업자를 등록한다든가 부가세를 신고한다든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사업장 소재지별로 이행하는 게 원칙이다. 원칙을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업장이라는 것은 어디를 사업장이라고 볼 것이냐. 업종별로 조금 특이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으니까 여기서 사례로 한번 보겠습니다. 광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석탄을 캐낸다든가 금을 캐낸다든가 이런 곳인데 광업은 그러면은 그 산속이 사업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지는 않고 예, 사무소가 있는 곳이에요. 제조업이다 그러면은 이제 공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봅니다.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또 건설업이나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 이런 경우는 좀 특이해 가지고 법인의 경우에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의 경우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뭐 특이한 거 없네요. 다 사무소네요. 사무소 결국에. 예.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는 대개 본점이 등기부상 소재지로 돼 있고 또 개인의 경우에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다 개인 사무소가 있는 곳이죠. 네. 그러니까 뭐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은 사무소가 사업장이구나. 네, 사무소가 사업장이구나. 제조업은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구나. 뭐 이 정도. 자, 근데 좀 특이하다면 무인 자동 판매기 사업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네. 무인 자동 판매기 사업장도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예요. 자판기가 있는 장소를 사업장이라고 안 한다 이거죠.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단계 판매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도 다단계 판매 사업자의 주된 사업장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비슷비슷한. 자, 그런데 보니까 딱 달라지는 게 요거 하나예요. 부동산 임대업. 이것만 사무소가 아니네요. 사무소가. 따지고 보면.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업자가 있다고 봐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부동산 임대사업자예요. 예. 그러면은 부동산의 그 물건, 부동산의 그 건물이 있는 위치 있잖아요. 그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봅니다. 만약에 이천에 이제 만약에 설봉개발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설봉개발이라는 회사가 분당에도 하나 이런 건물을 하나 지었고 뭐 무슨 원룸이나 투룸 같은 이런 주택을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피스 건물 같은 걸 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당에도 거기서 임대 사업을 하는 건물이 몇 개 있고 이천에도 몇 개 있고 서울에도 몇 개 있고 이렇게 가지고 설봉개발이라는 회사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 부가가치세 신고라든가 사업자 등록이라든가 납부를 부동산 등기부 소재지별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 성남에 있는 것은 성남 세무서에 가서 해야 되고 서울 강남에 있는 것은 강남 세무서에 가서 해야 되고 이천에 있는 것은 이천 세무서에서 해야 되고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는 사업자가 딱 부동산 임대업이구나. 여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개념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회사가 제조업이다 또는 유통업이다 이런 판매업 같은 경우 보면은요. 직매장이라고 간판을 건 곳도 있고 물류센터, 예, 물류센터, 예, 하치장을 말해요. 하치장. 예, 요즘 하치장이라는 표현은 잘 안 하는 것 같고 물류센터라고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부가가치 세법에서는 아직도 하치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치장을 물류센터를 하치장이라고 하는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시험에서는 하치장이라고 나올 거예요. 하치장. 네. 자, 하치장이 뭐 하는 곳이냐면요.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있어요. 그러니까 물품을 보관 관리만 하는 거예요. 뭐를 안 해요? 생산이나 판매나 이런 건 안 해요. 보관만 하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임시사업장. 어제도 말씀을 제가 임시사업장이 어쩌다가 나왔는데 산수유 축제장에서 만약에 무슨 판매를 한다 하면은 거기가 임시사업장이에요. 사업을 안 하는 사람이 판매를 해도 거기 임시사업장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기존의 사업자인데 이천시에서 제과점을 하는데 또 그 산수유 축제장에서 과자를 만들어서 또 팔아요. 빵을 만들어서 판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는 임시사업장이에요. 축제 끝나면 거기 다시 철수할 거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임시사업장을 사업장으로 본다면 축제장에서 파는 거는 만약에 이제 여기는 같은 관할 세무서이니까 그렇지. 만약에 축제를 저기 어디 다른 지역에서 축제를 했는데 거기 가서 팔았다. 그러면 거기서 파는 거는 그럼 거기 지역 세무서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되느냐? 안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으로 안 봐요. 예. 하치장이나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네.
네. 막 이렇게 숫자 깔리잖아요. 그럼 그런 것도 임시사업자.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도 이 자기 자리라는 게 있어 가지고 일정한 자리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기가 사업장이 됩니다. 예. 네. 그런 경우는 좀 가만히 보면은요. 이 재래시장 같은 데 보면은 다 자기 자리가 있어요. 일정한 차지를 내고 자기 자리를 확보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인제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장이 서는 날은 거기가 자기 사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인제 우리 조합이 설립돼 있어요. 예. 납세 조합이 있어 가지고 거기는 사업장으로 봅니다. 백화점이나 안에서 가끔 열리는 팝업 스토어나 굿즈샵. 예. 그런 곳은 임시 사업장인 것 같습니다. 예. 정기적이지 않으니까. 네 그렇지만 인제 우리 재래시장의 경우는 정기적이에요. 5일 단위로 계속 반복적으로 어 일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팔고 있거든요. 그거는 인제 계속 반복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제 우리가 사업자의 개념에 부합이 되고 또 일정한 장소에서 판매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업장으로 보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직매장이라고 나오면 여러분 사업장이라고 보셔야 돼요. 직매장 하면은 사업장이 됩니다. 예. 근데 하치장이다, 임시사업장이다 그러면 여러분 사업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가 뭐냐면 특례 규정인데 아까 말씀드린 부가가치 세법상 의무를 원칙은 사업장별로 모두 이행해야 돼요. 사업장별로. 네. 그 사업장별로 모두 이행을 해야 되는데 특례 규정이 있다 이거예요. 예, 두 가지가 있는데 에, 하나가 주사업장 총괄 납부,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입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 예, 두 번째가 훨씬 폭넓게 편리하게 에, 그 의무를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가장 간단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사업자 단위 과세입니다. 자, 두 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사업장 총괄 납부라는 제도는요. 주사업장에서 세금을 총괄해서 납부하는 것만 인정이 돼요. 납부 말고도 우리가 그 전에 할 일이 뭐 있어요? 신고도 해야 되잖아요. 신고. 또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습니까? 사업자 등록. 우리가 사업장을 개업을 하면 사업자 등록도 해요. 그러니까 사업장 등록하는 거, 또 부가세 그 과세 기간별로 세금을 신고하는 거, 이런 거는 사업장별로 해야 돼요. 네. 납부만 총괄해서 할 수 있는 제도. 네, 개념을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납부할 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게 말이죠. 시험에서 말이죠. 보기에 자꾸 이렇게 나와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뭐가?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가. 그럼 그건 잘못 설명한 거예요. 예.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여기에 총괄 납부라고 했잖아요. 예,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 예, 꼭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틀린 보기로 많이 나옵니다. 기출문제를 보니. 그래서 총괄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 설명 잘못한 거예요.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게 총괄 납부 제도입니다. 예, 그 점을 잘 기억하시고. 자, 그 옆에 거는 예, 그 옆에 거는 뭐 우리가 뭐 이게 실수할 것이 거의 없어요. 그 옆에 설명을 보시게 되면 사업자 단위 과세라고 그랬어요. 자,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사업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사업자 등록하고 세금계산서도 발급하고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한다. 이게 사실상 부가가치세 의무를 다 총괄해서 하는 거예요. 한 군데서. 사업자 등록도 사업장별로 안 하고 하나만 하는 거예요.
하나로 해서 세금기단서 발급도 사업자 등록번호 하나 가지고 다 발급을 해요. 예. 그럼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요. 네. 숙제지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본점하고 분점이 하나는 용인에 있고 하나는 성남에 있으면 이런 경우에도 본점에서 성남 거까지 만약에 용인이 본점이면 성남 거까지 여기서 신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로 우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 사전에 과세 기간 개시일 20일 전까지 신고해서 승낙을 받습니다. 네. 내가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안 하고 싶으면 또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으려면은 과세 기간 개시일로부터 20일 전에 세무서에 신고해 가지고 신고가 승인이 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두 가지의 차이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어, 그 다음 페이지 표에 또 다시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요 표고, 요 표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정리했던 거 다시 정리했는 건데, 자,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요, 사업자 등록이나 세금계산서 발급 수치라든가, 에, 신고라든가, 또는 어떤 결정, 경정, 이렇게 수정 신고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사업장별로 해야 돼요. 주사업장 총괄 납부에서는. 그러니까 사업장별로 하는 게 더 훨씬 많아. 예. 뭐만 총괄해서 해요? 납부만. 예. 납부나 환급. 세금 내고 나중에 환급 받는 거 이런 것만 주사업장 또는 본점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자, 신청이나 포기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세기간 개시일 20일 전까지 신고 또 나는 다시 사업장별로 하겠다. 그러면 포기 신청했다. 신청했다가 다시 포기 신청도 할 수 있어요. 예. 자,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옆에 거 보시게 되면은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서 이거 모든 것을 한 군데서 한다 이거예요. 사업자 등록,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신고, 결정, 경정, 징수, 납부 및 환급까지 여기가 사실 부가가치세법상의 모든 의무거든요. 그것을 한 군데 사업장에서 한다. 주사업장. 법인으로 말하면 본점에서 다 할 수가 있고 개인으로 말하면 주된 사무소를 정해가지고 한 군데서 다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과세기간 개시일 20일 전까지 신고해주면 됩니다. 자, 밑에 거 보시겠습니다. 파란 글씨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 주된 사업장에 사업자 등록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네. 하여튼 요것만 잘 지키면 돼. 요것만 잘 지키면 돼. 자, 그럼 이 좋은 제도를 다 이용할 것 같죠? 예. 뭐, 부가가치, 이제 사업장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뭐, 그냥, 뭐, 어차피 사업장이 하나니까, 이런 특례 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없겠지만,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이용하면 이득이 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는 이런 기업들은 조심스럽죠. 이런 거를 적용받는 게 기업의 편의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 부가가치세도 그 지역의 이제 세금이잖아요. 부가가치세도. 그런데 물론 부가가치세는 국세입니다. 국고로 들어가지만 부가가치세도 국고로 일단 들어갔다가 지방으로 다시 환원해 주는 게 있어요. 지방으로 환원해 주는 거. 그러니까 에, 에, 그 관할 세무서에서 이제 그 세금을 걷어가지고 국고로 쓰는데 그 만약에 이천에 있는 세무서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서 그 수입한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다시 지역의 재정으로 이렇게 끌어다 쓸 수 있는 그런 지역 재정의 운영이 있습니다. 요청 있어가지고 재정 그 세금 많이
뭐, 당연하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만 해도 부가가치세를 많이 내면 이제 여기 이천 지역으로 되돌아오는 자금도 많이 있다. 그만큼 있다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런데 하이닉스가 만약에 청주에도 있고 평택에도 있고 이천에도 있다. 그래서 청주, 평택 거 전부 여기 본점이 이천에 있다고 그래서 전부 이천에서 다 총괄. 예, 아니 여기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이용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청주에 있는 시장님이 좋아할까요? 예, 청주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예, 거기에 뭐 이런저런 폐기물은 다 버리면서 예, 자기네 지역에는 세금 한 방울도 내게 않으려고 한다. 예, 이 지역하고 협력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회사는 이런지 저런지 모르니까 상관이 없는데 딱 주목받는 회사, 규모가 큰 데라든가 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많이 주목받는 이런 기업들은 이게 일 간편하게 하는 것만이 대수가 아니다 이거죠. 그런 여러 가지 같이 공존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 하이닉스가 이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은 이 부가가치세가 문제가 아니라 법인세입니다. 여러분 법인세의 10%가 지방 법인세예요. 지방세. 예. 그건 이천시의 순수한 소득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 이번에 법인세를 만약에 하이닉스가 그 얼마를 낼까요? 네, 한 어, 천억을 법인세를 냈다. 천억. 천억이면은 거기에 10%가 100억이죠. 100억이 이천시 재정으로 100억은 이천시에다 내야 돼요. 천억은 야, 예, 법인세를 예, 내고 지방으로 법인세에 항상 법인세의 10% 지방 법인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세 계산을 해서 법인세가 얼마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 10%는 지방에 또 세금을 내야 돼요. 우리 개인 사업자의 소득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사업자들이 소득세를 계산했더니 3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럼 300만 원만이 세금이 아니에요. 300만 원은 세무서에 내는 세금이고 거기에 10% 30만 원은 이천시 세무과에 내야 돼요. 그래 이제 지방소득세. 대 지방세하고 똑같은 건가요? 그거 되게 개념이 같다고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있어요. 법인 사업자도 법인세와 지방법인세가 있다는 말이죠.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가 그 점에서 개념이 같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일단 소득세를 계산해요. 소득세는 세무서로 들어가는, 즉 중앙정부로 들어가는 세금이라고 본다면 거기에 10%, 10%는 이천 시에 내는 거죠.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되는 거죠. 예. 법인도 똑같다 이거죠. 법인도 세무서에 내는 법인세의 10%는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돼요. 그걸 지방법인세라고. 그게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지역에 있는 대기업이 이익이 많이 나면은 그 지역의 지방 재정에 큰 도움이 된다. 납부하는 법인세의 10%는 거기에서 세금을 내주니까요. 많이 그, 뭐, 반도체,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은 워낙 규모가 커가지고 몇 조 단위잖아요. 몇 조. 영업이익이 몇 조. 몇 조가 나오죠. 몇십 조 나오잖아요. 몇백 조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 해도 당기 순이익도 몇 조가 나올 거예요. 예. 몇 조가 나오면 거기에 또 법인세 차감전 이익에서 법인세율 내면은 그게 수천억이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여기 이천시에도 아마 수백억이 아마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가가치세법상의 첫 번째 의무입니다. 89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이 사업을 하려면요. 우리가 세무서에다가 사업자 등록이라는 걸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겁니다. 이것도 원칙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는 거죠. 원칙이. 그러면 관할이 아닌 세무서장에게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느냐? 있습니다. 예, 관할이 아닌 세무서장에게도. 시간이 좀 더 걸려요. 관할 세무서에 가면은 당일날 거의 다 발급이 돼요. 당일날. 자, 여기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계속 사업자의 경우는 이렇습니다만은 신규로 사업을 밑에 나오는군요.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예. 아직 개시 안 해도 사업자 등록 신청 가능합니다. 신규 사업자. 예. 기존에 이 사업을 하는 자가 또 하나의 사업장을 낼 때는 개시해야 돼요. 예, 사업장 열어가지고 개시하고 2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업을 전혀 안 하는 사업자가 새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할 때는 사업 개시 전에도 사업자 등록을 받아줘요. 왜 받아주냐면 그렇게 해야 사업을 준비할 수가 있어요. 예, 사업을 준비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려면은 미리 비품도 사들여야 되고 네, 상품도 미리 준비해야 되고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래를 하려면은 이 부가가치세법 여러분 아시다시피 거래징수란 말이에요. 거래징수. 그러니까 물건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징수하려면 상대방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번호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공급을 할 때 공급받는 자 보고 사업자 등록번호 메일로 보내주세요. 아니면 팩스로 보내주세요. 네? 카톡으로 넣어주세요.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사업을 개시 안 해서 나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거래가 잘못하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사업을 신규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 전에도 사업자 등록이 발급이 됩니다. 신청할 수 있다. 자, 그 밑에 거 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 사항과 그 밖의 사항을 잘 검토해서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발급을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2일 이내. 예,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당일날 거의 다 발급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민원실에서 발급을 해 주거든요. 예, 그래서 이 몇 가지 조회해봐가지고, 예, 그, 사업자 등록증상에 대표자의 큰 결함이 없으면 바로 발급을 해줍니다. 이 사람이 뭐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5일 이내에 연장을 해요. 네. 자, 민원실에서 바로 발급을 해주려고 했는데, 자, 다만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장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 기한을 5일 이내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서 발급할 수가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뭔가 조사가 필요한 그 사람 같아요. 예. 뭐 블랙리스트? 예,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업을 했다 폐업하고 해가지고 또 탈세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아마 과세관청에도 이 사업자들 중에 블랙리스트 오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전산에서 딱 체크가 된단 말이에요. 신규로 또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사업을 할 사람인가 하고 좀 뭔가 또 법률에 의해서 따져볼 것이 있으니까 5일 동안 더 따져보고 발급을 하든지 아니면 거절을 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다음에 사후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의 사후관리라는 건 뭐냐면요.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 변경 사유만 보겠습니다. 상호를 변경한다.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상호 변경. 예, 뭐, 우리 그 통신 판매의 경우는 사이버몰의 명칭, 인터넷 주소 변경, 이런 것 등도 상호 변경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 당일날 재발급 해줘요. 예, 상호 변경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당일날 재발급한다. 자, 나머지는 2일 내에 신규처럼 해줍니다. 나머지가 뭐냐면요. 대표자를 변경했다든가,
사업의 종류의 변동이 생겼어요. 예, 도소매업만 하다가 임대업을 하나 더 하게 됐다. 이런 거 이제 사업의 종류가 더 변동이 생긴 거죠. 또 사업장을 이전했어요. 주소 이전. 상속으로 명의가 바뀌었어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이런 게 있죠. 예.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 지분이 변경됐어요. 네. 그리고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 및 그 면적, 보증금, 임차료 또는 임대차 기간에 변경되거나 새로 상가 건물을 임차하게 되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 이러한 내용의 경우에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 사후관리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내용이 들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가서 세무서 민원실에 가가지고 이렇게 변동되었다 하고 변경 신고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을 다시 발급을 해줘요. 변경된 내용으로. 예, 이전을 했다 그러면 주소가 바뀌어야 되겠죠. 예. 대표자가 바뀌었다 그러면 대표자 이름 바꿔서 사업자 등록증을 다시 재발급해 줍니다. 예, 2일 이내에 해준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회사의 전화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예, 사업자 등록증 사후관리 대상이 될까요? 안 됩니다. 회사 전화번호 바뀐 것까지 사업자 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예, 주소가 바뀐 건 해야 돼요. 주소가 바뀐. 자, 회사의 그 세무 담당자 이메일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예, 이메일 주소 바뀐 거, 이 사업자 등록증 사후관리 대상이 될까요? 안 됩니다. 그것도. 이메일 주소 바뀌었으면 거래처에 알려주면 돼요. 우리 전자세금기란서 서로 주고받는 경우니까 거래처에다가 우리 담당자 이메일 주소 바뀌었습니다. 해야 세금기란서, 전자세금기란서를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거래처끼리 서로 연락을 해서 이메일 주소 바뀐 거를 알려주면 되고요. 세무서에 다시 예, 저 수정신고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 뭐가 있는가 이런 거 좀 잘 봐주시면 돼요. 어떤 것이 수정신고 대상인지. 자, 그 밑에는 이제 말소, 사업자 등록 말소, 말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가 폐업을 한 경우 또는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그러니까 폐업을 하면 말소해야 돼요. 폐업 신고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이 경우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회수해야 하며 실제로 회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법률적으로는 회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등록 말소 사실을 공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의 이모저모를 지금 상당히 많이 알아봤고요. 사업자 등록까지 알아봤어요. 예. 이게 이제 법률이기 때문에 사실 딱딱하죠. 법률이니까. 예.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원활하게 하려면은 이 신고와 관련된 기본 법률을 알아야 됩니다. 예. 신고를 위한 이 부가가치세법 공부다 생각하셔야 돼요. 자, 오늘 이 1교시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재화의 공급을 알아보겠습니다.